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 후폭풍이 불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혼란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확산 추이가 뚜렷해진 가운데 오늘 저녁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직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열린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원내 우호 세력을 합치면 개헌 가능 의석인 3분의 2 이상을 유지해서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한국노총은 노조 돈을 횡령한 혐의로 위원장이 구속된 건설산업노조를 단위노조에서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비리에서 비롯된 이번 조치가 결국 5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차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라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제조사인 현대차는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가 결국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건설 현장 가운데 15곳에 골조 공사가 중단됐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 대행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징계 처분 보류, 재심 청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 오늘까지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포스트 이준석 대표를 노리고 당권 경쟁이 점화되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고, 권성동 대행은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면 된다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직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이 차기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까지 달려들 경우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분화도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권성동 대행의 목소리를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당 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나는 국대다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섰으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당 대표 직무 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 당의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따른 당내 수습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KSOI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 중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너지를 내야 할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내내 지금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면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고 후위를 도모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김영준 교수님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네. 첫 번째는 윤리 제명 중징계 절차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 수용. 거야. 예. 수용을 해서 6개월 후에 다시 복귀할 것인가. 두 번째는 SNS를 포함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젊은 층에 지지에 호소하는 방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법적으로 뭐 가처분 신청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르면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까지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이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런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실익을 따져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름대로 뭐 재심 청구라든지 아니면은 가처분 신청은 그렇게 큰 실익이 저는 없다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정면 대응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크게 앞으로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자기 윤석열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6개월 이후로 도모하는 것이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보단 득이 많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보면 업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추스려서 6개월에 성숙돼서 돌아와서 좀 더 나은 정치를 펼치는 것이 이준석 대표 이게 젊기 때문에요. 길게 네. 호흡을 하는 정치가 인내의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용 후에 결정,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 수용 후에 6개월 후를 생각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정치를 해온 것을 살펴보면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다가 이제 이 상황이 된 거죠. 네. 저는 고민 중일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 여론전이나 더 극렬한 반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가장 좋은 수일까? 그래서 어떤 발언이나 또는 최고위원회의 강행 참석보다는 이 애니메이션이죠. 포카혼타스의 OST 바람의 빛깔을 지금 뭐 이게 올리고 자기의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이전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사용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지금의 본인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그냥 물러설 사람은 아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보면 잘라내면 그 나무가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당신들이 저지른 이 일이 어떻게 올지는 몰라. 그런데 나도 지금 뾰족한 수는 없어. 좀 고민해 볼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김영수 앵커 말씀대로 저는 여론전을 안 할까? 저는 여론전 안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역시 마이크가 작동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7월 말이 됐든 8월 초가 됐든 서서히 본인의 팬덤을 뭉치는 이 발언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의원총회가 3시부터 시작되니까 곧 열릴 텐데 국민의힘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의원총회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당헌 당규상의 그 절차를 따른다면은 당의 최고 의결 기관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예. 어디서 당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뭐 당원이 뭐 의원만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은 예. 당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명을 하게끔 앞에 나서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최고위원회는 추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를 연다는 거는 결국은 내분 수습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할 거냐에 대한 방점을 두는 것이지 네. 뭐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향후 행보에 대해서 또는 조기 전당대 비대위 체제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는 어떤 결정의 권한도 없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고 있고 예, 조금 전에 여론전을 얘기를 하셨는데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OST 네. 바람의 빛깔이라는 부분 근데 사람들 선별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라고 하지 말아요. 예.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 있죠. 저게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저는 저거보다도 예. 더 다음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예. 어떤 거냐면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동안 함께 했나요? 이준석 대표가 더 나가서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그럼 그동안 문을 활짝 열었나요? 예. 저는 여기다 더 방점을 둬야 된다. 자꾸만 처음에 얘기했었던 부분 속에서 나를 갖고 흔드는 이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바람의 색깔을 그쪽에다 두지를 말고 예. 정말 차분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뭔가 성숙된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한다면 함께 이걸 같이 이 국난을 극복해야 간다든지 자기가 그동안 딱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잖아요. 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또 즉각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 여론조사 대통령 여론조사가 드디어 30% 밑으로 떨어졌다 봐라 나를 제명을 하니까 20대가 반란이 일어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예. 저는 하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에게 김영준 교수님 같은 멘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멘토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가야 되는 정석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를 밟아 갔으리라는 저는 보장을 하기는 힘들 걸로 보이고요. 그냥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스타일이 있는 거죠. 이준석 스타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자기가 가져왔던 그 속성을 버리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사람이 생각만큼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원총회가 왜 중요하냐? 이 의원총회에서 저는 꼭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왜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있죠?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여유 있게 6개월을 기다렸다가 당 대표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자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잦은 사퇴 권고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예. 그런 것들이 여론에서도 실제로 나온 바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초선이나 또는 재선이냐 또는 친윤이냐 또는 그중에 더 핵심 들어서 윤핵관이냐 또는 윤핵관도 친윤단인 비윤이냐 따라서 저는 의견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본인의 정치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다시 복귀를 하고 또 5개월 지난 뒤에 전당대회를 하면 내가 당대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 저는 그래서 친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 내에서도 분화가 벌써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군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마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싶다면 사실 내년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권 대표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요. 어떤 그 초유의 사태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많은 부분들은 이제 결과를 보고 상황을 설명하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터가 엑스플러네이션, 그러니까 사후 설명적인 거는 네.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집권 여당에서 저렇게 자중질환이라는 거는 혹시나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고 결국은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친윤 세력에 보이지 않는 구태타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의혹을 불씨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원 당규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권성동 예, 예. 대표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고 차기 전당대회가 6월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정해진 절차라든지 해석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징계한 이유가 결국은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당이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초유의 사태라 얘기도 하고 있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거냐, 태보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를 당의 윤리 위에서 징계를 했다는 그건 엄청난 혁신 아닌가요? 예.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이렇게는 왜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국민의힘은 훨씬 당대표마저도 6개월 징계를 하고 있는데 네. 저 당은 각종 의혹에 지금 휩싸인 사람을 당대표로 만드는 정당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비대위로 갈 거냐, 조기 전당대회도 이거 잔여 임기를 채울 거냐, 아니면 다원 단계를 또 바꿔가지고 2년짜리 전당대회 할 거냐.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나름대로 국민들이 당원 단계에 봤을 따라 때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그게 수순이고 그게 예. 상식이지 그 이상을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권성동 대표가 직무대행을 6개월 동안 하면요 거의 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윤핵관 개개인 의원들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 더 핵심은 이거죠. 왜
그 윤리위의 독립적인 기구의 결정을 못 받아들여. 그래서 나는 직무대행이야 하는 것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시시하고는 있지만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윤리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렇다면 결국 권력은 어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왜 그런 결정을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의 계획대로 당원 당규대로만 흘러갈까요? 당원 당규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지지율은 하염없이 꺼지고 있는데 그래 무너지더라도 당원 당규에 우리가 이건 원칙대로 가자 이런 상황일까요? 예.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30%대에서 30% 초반까지 내려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이건 비상사태라고 초유의 사태라는 것이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초유의 사태라면 어떤 네. 결정이든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기의 핵심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결단이에요. 만약에요, 비대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결국은 사퇴시키든 뭐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의 나름대로의 그 저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예. 아니, 당원 당규상으로 내가 지금 6개월만 지나면 당대표가 되는 거를 그걸 끌어낸다. 오히려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떠한 진로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예.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나는 수용하겠다. 그럼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이뤄질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리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 물러나라 나가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준석이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실체화된다고 한다면 그건 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의원총회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는 안 된다. 빨리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에서 명쾌한 입장을 표명하고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이 과정을 좀 진행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짧게 이 말씀 드려도 예, 될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이미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여론이 있고 예. 또 이해를 하더라도 그것은 당권 다툼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윤핵 간의 이른바 이준석 밀어내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도 상당히 팽배해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게 윤리위의 수용이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미 문제는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그 KSO와의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 잠깐 보고 갈까요? 적절한 징계다가 33.2, 과도하다가 31, 그리고 미흡하다 27.5, 잘 모른 8.4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네, 그 여론조사를 좀 보면 대체로 보면 과도하다는 31이고요. 적절하다, 미흡하다가 60 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몇 가지 실책을 했어요. 정말 성상남 의혹과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라면은 예. 자기의 정무실장이 당사자를 만나서 7억 각서를 썼을 때 그 부분을 질타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했었어야 된다. 만약에 자기가 떳떳하다면. 예. 안 했잖아요. 자기 측근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을 보고 미흡하다, 과도하다, 적절한 전개다. 지금 과도하다는 비율이 31%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 징계와 관련돼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권력 투쟁적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꾸만 이거를 본인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또 네. 뭐냐면 윤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나는 이 징계라도 나는 경고라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점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윤리위를 윤핵관이 구성시켰나요? 윤리위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누가 모셔왔나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모셔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정치인들인가요?
아니에요. 예. 원외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이거는 나름대로 소명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한다면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그런 부분들이 보였나요? 아.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네. 과도하다는 비율이 3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고 그 실제 사법적 절차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법적 절차를 어떻게 만약에 사법절차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네. 그거 봐라. 내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이 맞지 않은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아. 그 6개월을 그 사법적 절차에 나름대로 잘 처리도 하고 거기에 수능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젊은 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다라고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 저도 데이터 분석을 또 이제 우리 김영준 교수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분석도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네. 과연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이렇게 응답자들이 징계위, 윤리위 정도의 징계하는 윤리위 정도의 수준에서 판단했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더 징계를 해야 되는데 미흡한 건지 아니면 이 징계라는 것 자체가 미흡한 건지 이 과정과 결과가 저는 좀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그 윤리위가 내린 그 판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때는 정말 성상납 의혹이든 증거인멸 교사가 아주 실체적 진실을 근거로 해서 내려진 판결을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미운 털이 박혀 있죠. 네. 20대 여성들이나 30대 여성들도 이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거에 대한 미운 감정도 이런 여론조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서적으로 미운 것과 네. 이 사람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유하고는 조금 더 구분돼서 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이 이 힘의 균형추가 또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 속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 대신 용산 집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이른바 약식 회견이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겁니다. 이래야죠.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지나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을 했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신 임시로 중단하신 것이 아닌가. 코로나 핑계가 아닌 정말 코로나 사유인지 이런 모든 정책과 결정을 하실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코로나 핑계가 아닌 코로나의 과학적 방역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석 달 차 지지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40%대가 무너진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SY 조사에선 34.5%,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는 37%입니다. 자,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 운영
동력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상한 상황이죠. 예.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 35% 그리고 부정평가 55%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법칙입니까? 35%로 내려가면은 예. 1차적 경고가 결국은 옐로 카드에서 레드 카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 4단계를 거쳤어요. 첫 번째 단계는 50% 선이 무너졌느냐. 네. 그 첫 번째 그 관심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대선 때 얻은 지지율 48.6%보다 지지율이 낮느냐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느냐. 마지막으로 35%가 무너졌느냐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단계까지 온 마지막 거네요? 거의 마지막 단계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2달 사이에 왔다는 거예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다 또 취임 한 2년 정도 됐을 때 40%대가 무너졌는데 네. 이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온 거는 처음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뭐 영선 대표가 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초유지만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30% 아래로 떨어지면은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개혁 과제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혁 과제라는 거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국민들이 전폭적 지지를 해야지. 지금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 교육, 노동, 금융, 서비스 5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35%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 굉장한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이 부분을 뭐 여론조사에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 생각은 지극히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임기 초 지지율이 급락한 사례가 이명박 정부 때 미국 소고기 파동 사태가 유일해서요. 이것과 이제 비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인사 참사 그리고 최근에 당내 갈등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지율 그 약세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더 같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더 근본적인 뭐죠? 해결책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임기 초반에 강우병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강우병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불통이죠. 그 당시에 컨테이너를 2개 겹쳐 올려놓은 명박산성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 문제 있었다가 아니라 결국 국민은 소통입니다. 네. 대통령의 소통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소통하는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출근길 브리핑, 이른바 도어 스태핑 브리핑이 위태롭다 했던 것도 바로 이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그 소통은 위험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대통령의 태도.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지지율을 눈이 뚫어져라 봐야 돼요. 대통령이. 네. 그래서 어떤 점을 보완해 갈까? 점수를 따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인사, 그리고 경제,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많이 내려왔습니다. 부정적인 평가 이후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있습니다. 근데 네. 더 중요한 건 나머지 응답 내용들이 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나머지 내용들을 모두 모아보면은 예.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만 바꾸면 넉넉하게 웃으면서 마치 60년대에 독일의 총리를 했던 에르하르트처럼 루드비 에르하르트처럼 넉넉하게 웃으면서 우리 협력합시다. 공존합시다. 예. 상생합시다. 인사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경제 힘들지만 어떻게든 중산층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들고 가겠다. 네.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당장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과가 나오려면 한 달, 2달, 그럼 지지율은 더 내려가겠네요. 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장 태도를 바꾸어서 이런 모습으로 저는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가겠습니다. 그 순간 국민들도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 대통령이 마음 먹고 한번 해보겠다는데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한번 믿어보자. 믿었는데 못하면 그때 가서 평가할 일이고 대통령의 태도가 변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스타일, 네. 대통령의 태도 이걸 굉장히 좀 아주 심하게 표현한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태도 바꾸면 됩니다. 대통령의 스타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뭐 인사 문제도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당내 갈등 문제도 있지만 소통을 위한 노력
그게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크게죠. 대통령과 관련된 지금은 이제 그 스타일이라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퍼스널리티란 말을 많이 써요. 그 자기의 그 개성과 관련된 부분들, 대통령과 관련된 거, 경제와 관련된 거, 그리고 집권당과 관련된 거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는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에 관련된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이제 그 축이거든요. 하나는 정책, 두 번째는 인사, 세 번째가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새 정부 들어와서 국가적인 어젠다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YS 때는 신한국 창조 포함해서 신경제, 그리고 DJ 때는 IMF 조기 극복, 적폐청산 등 아주 초창기 때 해야 될 건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책 혼선들이 나왔었고 인사 문제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하나입니다. 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윤석열 다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기대와 인식이 일치되지 않을 때 떨어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많았어요. 아, 저분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울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사 문제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가 사람들로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고 법치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전 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적폐 수사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뭐 저 하고 있지도 않고 이게 이제 보수층의 이제 그 이반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받았었던 그 좋은 인상과 이미지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내용과 태도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소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고압적 태도로서 이 문제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이죠. 이 정권보다 더 낫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당황하면서 누가 이제 이탈이 오냐면 중도층에서 아주 빠르게 이탈이 오고 있는 겁니다. 도어스텝의 소통에 긍정적인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 아니 원래 지도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었죠.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 면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반 유권자들이고 지지층조차도 저건 너무나 격한 대통령의 언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태도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작년 3월 24일 날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서 6월 29일 날 제가 대통령 선언을 하면 참여 선언을 다시 한번 저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얘기했었던 거가 뭐가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깊게 성찰해 보지 않으면 이거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 이슈 가운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명의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SUV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에는 더 뉴 팰리세이드 관련 결함 신고가 이번 달에만 벌써 4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달리던 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문제를 인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우리 측 재산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주 북한 방송을 통해 개성공단의 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의 무단 운행이 포착됐고 올해 3월쯤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측의 시설을 철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고 우리 재선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계인 10명 가운데 1명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들의 공동조사인데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겹친 충격이 올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juu ya njala, watoto walilala njala, ndio nimelamukia kulombalomba. Nimesema mwingine atanibariki na kabunga, ndio ndasongea watoto tukule.
두 아이의 엄마인 카술라에게 오늘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날입니다. 콩죽이라도 끓여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난민 사태로 꼽히는 콩고 민주공화국 국민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Kuna watoto 10, watoto ine wanagonjwa bwaki, kukosa chakula na cha kuwafunika vile ndio na wengine na mimi saa hii niko nagonjwa homa. 지난해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2천만 명.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1억 5천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특히 5살이 안 된 어린이 가운데 4,500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his year's report therefore reminds us yet again that hunger, food security and malnutrition in all its forms are an urgent global concern requiring coordinated resolve and action.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공급망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곡물값이 오르니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지원할 식량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Before the conflict, Ukraine used to feed the world. Now they need help to feed themselves.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분쟁과 기후변화, 경제 충격이 불평등과 결합해 최악의 기아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이재복입니다. 오는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설정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가 가격 상한제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면 동참 국가가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합니다. 옐런 장관은 12일과 13일 일본에서 회담하고 15일과 16일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 19일과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7개국 G7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Ce mécanisme n'existe pas aujourd'hui. Donc la réflexion a commencé. Est-ce que j'y suis favorable? Oui, je trouve que c'est une très bonne idée. 아직 구체적인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배럴당 40달러에서 60달러 사이, 우리 돈으로 52,000원에서 78,000원 사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연말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통해 러시아로 가는 자금줄을 쬐고 유가 상승 압박을 완화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월리 아데에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세계 경기 하강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가 가격 상한제 시행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상한제안이 마련되면 동참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일부 주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응에 나선 걸로 분석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 후 10여 개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지난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휴일을 보내던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That's something I'm asked the folks, the medical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to look at, whether I have the authority to do that and what impact that would have.
백악관 내에서도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미국 의회가 로데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소규모 은행들의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예금주 수천 명이 허난성의 중심 도시 정저우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시위대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서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허난성 마을은행 예금 인출 중단 피해자들은 전날 인민은행 정저우 지점 건물 앞에 모여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흰색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예금주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면서 시위대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공안과 함께 대오를 지어 현장에 도착했고 이들이 시위대와 충돌하는 동안 공안은 멀리 떨어져 이를 지켜봤습니다. 프로야구는 내일부터 주중 3연전을 치른 뒤에 일주일 동안 올스타전 브레이크에 돌입합니다. 공교롭게 1, 2위인 SSG와 키움이 전반기 선두를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사이좋게 연승 중인 1위 SSG와 2위 키움의 승차는 불과 2게임 반차.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키움이 모두 이길 경우 줄곧 SSG가 지켜온 1위 자리가 처음으로 바뀝니다. 1989년 이후 치러진 KBO 단일리그 30번 중 전반기 1위 팀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건 모두 23번, 확률로는 77%에 달합니다. 특히 2003년 이후 18시즌 연속으로 예외 없이 전반기 1위 팀이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SG는 폰트 김광현 원투펀치를 앞세워 반드시 1위를 사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키움이 잘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다른 팀을 신경 쓰기보단 저희만 생각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키움은 6월 MVP 이정우와 돌아온 푸이그의 방망이를 믿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선 괴물 투수 안우진이 빠지지만 1, 2차전 선발 요키시와 애플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점수를 먼저 뺏겨도 이 경기를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경기. 7연승으로 선두 SSG를 4경기 차, 2위 키움을 1경기 반차로 맹추격 중인 3위 LG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전반기를 1위로 마칠 수는 없지만 기아와 홈 3연전을 싹쓸이할 경우 후반기 본격적인 1위 싸움 합류에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제가 한번 이게 반문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제가 6촌 동생을 만약에 우리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임명했다. 그러면 신문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거? 나오겠죠. 특권 내려놓기 하라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물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강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의 채용, 2급에 해당되는 선임 행정관 자리에 친인척 채용, 1급 보안을 다루는 대통령 순방의 민간인 수행원 채용, 윤석열 대통령실의 무능과 전횡을 규탄합니다. 유촌 채용 문제도 있고 민주당에서 그거 가지고 권력을 사유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네.
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정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친인척과 지인에게 특혜를 주며 비선 실세, 사적 정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민간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임명하였고 실현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비서관실을 보조하여 지원했을 뿐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하거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행정관들로부터 국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본인 친인척이 본인의 어떤 그런 업무에 가까이 있는 게 그게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가까이서 보좌해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다라면 그게 왜 안 되는가요? 그거는 오히려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연좌제 또는 공정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선농단 대통령실 대통령이 인사를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떤 대통령도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권력이 센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판사 한 명 임명할 때 다 의정부의 추천과 재가를 받아서 임명합니다. 저는 대통령 처음 해보셔갖고 잘 모르는 것 같으신데 정말 현재 일부 내륙과 영남 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최고 60mm, 남부지방의 최고 40mm, 중부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에 충남과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2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저희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